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9월 19일 새로운 한 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항상 제가 일요일 날 이번 주가 다음 주 할까 월요일 할 걸 미리 앞당겨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주말에 오후에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 그리고 뭔가 전략을 좀 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방송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머릿속이 무겁죠. 네. 미국 주식시장이 저 악재를 보면서 당연히 이번 주는 흔들릴 것이 분명하고 호재보다는 악재가 시장을 지배할 확률이 높은데 이 어려운 시장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또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한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악재는 없다. 악재의 그 강도만 있을 뿐이지 새롭게 나온 건 없었죠. 물론 페덱스라는 아주 마이너티한 일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무너졌는데 이러한 것들은 마이너티하고 단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내용을 읽어보면 뻔하죠.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그 정도. 다만 금주는 보수적 스탠스를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한꺼풀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주초에 엄습을 할 것이다. 네, 금주 시장 전망이 금일이 아니라. 그러나 박스권 전망이다. 박스권의 상단이 약간 내려올 뿐이지 하단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버틸 것이다. 새로운 악재는 없다. 네, 새로운 악재는 시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악재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을 가진다면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가능성, 틀림없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걸 요구할 것이고 미국에게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한미 통화 수합, 그렇다면은 통화 강세에 대한 배팅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루머이지만 삼성이 ARM이라는 아주 유명한 반도체 설계 회사의 자본 회사를 인수한 그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열려 있는 것들. 그렇다면 시장은 주초만 잘 견디면 다시 박스권 중간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 어느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이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도 그렇게 또 나쁜 전략이지 않지 않겠느냐. 너무 쫄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렇게 금일 시장 키포인트를 정리하고 같이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드디어 3만이 거의 깨질까 말까 정도 내려왔죠. 3822, 0.45%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2,000이 깨졌죠. 심리적 지지선이 12,000이 깨지면서 11,448까지 내려왔는데 11,000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러다 10,000까지 왔는데 우리가 많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렸는데 다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 공포감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다. S&P 500은 이미 이제 4,000이 깨진 지 오래고 38,700, 35,000, 3,500까지 무너질 확률,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돌고 있다. 항상 우리가 오라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시장에서 막 회자가 되면 그 숫자는 절대 오지 않죠. 이제 바닥을 쳐야 될 그런 방어선에 거의 다 왔는데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올라갈 때도 이 바람과 바이어스가 생기면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고, 지수라는 건 내려올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어선보다 더 많이 이렇게 가속이 붙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찍고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오겠지만은 그 숫자 자체는 우리가 염두했던 부분을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각오를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주식시장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45%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9%, S&P는 0.72%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막판에 살짝 돌리면서 그렇게 끝난 것들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다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영국은 0.62%, 프랑스는 1.31%, 독일은 1.66% 이렇게 장이 끝났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시장에서 이제 공포감을 느꼈던 것은 페덱스에 대한 분석인데, 페덱스 시총은 41.85달러, 우리나라 돈 하면은 50조 정도 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진 우리나라 대한통운과 똑같은 그런 기업이다. CJ 대한통운과.
뭐 주가가 하루 만에 21%나 하락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충격을 쇼크를 받은 거죠. 동사의 하락 이유를 보면 먼저 최고 CEO가 TV 인터뷰에 나와서 또 오럴 리스크를 가졌죠. 라즈 수브라마니안 페덱스 CEO가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방송 앵커와 대담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 질문, sure, why not? 그렇게 그랬죠. 그렇게 생각한다. 예. CEO는 이런 숫자들이 결코 좋은 지구가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화물 운송량이 광범위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취임한 그는 전 세계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운송량 하락이 목격되고 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의 영업은 다른 모든 산업, 특히 고가 산업을 반영을 하고 있다. 시장이 꺾이고 있다는 것을 그냥 대놓고 까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했냐? 그렇지 않았죠. 5월에서 8월 우리나라는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춰서 시장 우려를 증폭시켰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이죠. 분기 이익은 올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 분기 매출도 종전보다도 8억 달러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6월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2020년 연간 실적 정말 아예 철회를 하는 그런 과감한 그런 미리 이제 빅베이스라는 것 같아요. CEO가 취임한 지 6개월이 됐으니까 미리 떨궈버리는 거죠. 시장 떨궈버리고 시작하는 그런 가능성. 초창기에 항상 모든 것들을 빅베이스라고 부정적으로 시작해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올리면 다 자기 수익이 되니까, 자기의 치적이 되니까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여행과 레이저 쪽으로 지출 대상을 바꾼 것이 그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유동 물량이 적은 것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 쪽으로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량을 사는 것이 아니라 커머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대면이 늘어나는 거죠. 백화점 소비가 늘어나고 반대로 이커머스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한쪽이 줄면 또 한쪽이 나타나서 늘어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시장에서 21%나 주가가 하락하고 얻어맞을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연장 이런 것들이 이 리스크와 위험을 더해가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빼앗은 땅을 다시 빼앗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전쟁을 더 길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았는데 여기서 누가 협상을 하겠습니까? 이게 러시아의 작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상에 빨리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명분 싸움에서 지는 것보다는 좀 줬다가 다시 뺏으면 되니까, 겨울은 자기들의 세상이니까 자기 유리할 거다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질질 끌고 가면서 유럽을 지치게 하면서 미국을 지치게 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 이런 거.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돈과 전쟁 물자를 주면서 오래 버티게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러시아가 밀고 당기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류업계 침체 경고에 당사자인 페덱스뿐만이나 증시 전체가 다 타격을 받는 나비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네요. 지난 6월에 동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243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컨센서스는 245억 달러 예상했는데 나온 것은 243억 달러, 0.7% 하락이 나오네요. 영업이익률은 9.3%를 예상했는데 9.2%. 이익은 18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17억,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EPS도 마찬가지고 예상 자체가 쇼크가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한 만큼 나왔는데 이게 기대치를 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대한 어나운스먼트가 나빴다. 3분기, 4분기, 5분기 실적이, 내년 실적이 나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난갭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시적인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회계 수치를 우리는 난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페덱스의 실제 내용을 까보면 아주 쇼크다, 충격적이다 이러진 않아요. 다만 시장이 뭔가 팔고 싶은데 조그만한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만 나오고 시장이 확 여기서 반응하면서 충격적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페덱스라는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미가 확대 재생산되고 생각보다도 더 리스크가 위기가 더 강화되면서 이 발언이 사람들의 이모션, 감정을 때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한국 주식
유럽 주식, 미국 주식이 박살나면서 주말을 한 주를 마감을 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한번 주요 지표 한번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4,216억을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다가 9월 들어서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투자 증권은 1,200억 정도를 사고 투신이 또 매도에 나서고 연기금은 또 매수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시장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을 보면 외국인은 183억,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금융투자가 620억을 샀고 투신도 코스닥은 매수를 했고 연기금도 살짝 소폭이나 매수를 했는데 기타 법인, 이 기타 법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다양한 일반 법인은 아닌 것 같고 기타 법인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닥이 무너지는 상황. 이런 기관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막 팔아 제끼는 그런 속성이 강하죠. 일단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0월로 연말로 넘어갈수록 한 해를 정리해야 되죠. 특히 프랍 트레이더들, 헤지 펀드들이 10월 넘어서 10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11월, 12월 인센티브를 고정을 시키고 이제 뭐 여행을 떠나든지 휴가를 가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9월이 항상 먼저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매도가 가속화되고 실적이 안 좋았다는 그런 월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주변 자금, 증시 자금 동향을 한번 봅시다. 고객 예탁금이 뭐 55조도 깨져가지고 지금 얼마나요? 52조까지 고객 예탁금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신용잔고는 19조. 네, 19조인데 보통 신용자가 19조 3천, 19조 5천 갔다가 19조까지 신용잔고도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당연히 펀드들도 많이 무너지고 채권형 펀드에만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증시 자금 동향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죠? 코스피 12개월 예상 EPS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증가력이 높긴 하지만 그렇게 가격 증가력이 높지 않는 회사들도 많고 또 소비가 줄고 수요가 줄면서 Q가 줄면서 P가 주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인 요인이죠. 유동성 유입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고객 예탁금이 70조에서 50조로 축소되는 기간 동안 은행 저축성 예금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은행 저축성 예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리스크 시장인 주식에서 돈이 빠져서 안전자산인 은행 저축성 예금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은행 저축성 예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앞부분에서는 고객 예탁금이 빠지는 상황을 보셨죠. 반대로 그 돈이 은행에 저축, 거기에 이제 금리를 3% 가까이 주면서 돈을 끌어가는 거죠. 일단 안전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증시 주변에 그러한 자금 동향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수 레벨이 보통 우리 주가주 지수 레벨이 기업의 이익 레벨이 서로 비슷하게 가는데 이렇게 이익이 상을 칠 때는 이렇게 주가가 3,000 거의 300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익이 빠지니까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 과거에도 그랬죠.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좋을 때는 항상 주가가 상을 치고 이렇게 빠질 때는 주가도 같이 빠지는 그러한 상황. 2005년, 2005년 한번 봅시다. 코스피 순이익이 50조, 2007년 60조, 2010년 90조, 2017년 140조, 140조, 2021년 190조. 이렇게 레벨업이 됐을 때도 주가가 이렇게 빵빵 뛰면서 올라왔는데 현재는 다시 170조 아래로 190조 때다 110조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022년 코스피 순이익은 170조 원으로 감익이 전망되는 것은 당연히죠. 이제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은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가 86조까지 증가하면서 코스피 시총이 1000조를 돌파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거죠. 네. 2020에는 연초 고객 예탁금 70조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그때 70조까지 올라갔을 때 2000조를 돌파했는데 지금 다 내려왔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안 좋은 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들을 봤는데 추가로 주식이 하락할 것인가? 이 질문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맞닥뜨리는 첫 번째 질문이죠.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고점부터 지금까지 약 42%에 이르는 하락률을 보였다. 이걸 달러 베이스로 환산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화 약세가 한 20% 들어가 있는 거고, 팬데믹 쇼크에서 회복된 다음부터 추가로 상승했던 모든 것을 다 반납한 상태이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고강도 긴축의 결과로 이처럼 혹독하게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총을 달러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42%까지 우리 6월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과매도권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더 과매도권이면은 주가가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매도권을 벗어나서 뭐 계속 관성에 의해서 튕겨져 내려오는 케이스도 있는 거니까 추가 더 과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염두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따라서 주식시장은 지금 하락의 그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이제 도마가 있는데 이 도마를 살짝 맞고 튕겨서 쓰러진 게 아니라 더 밑에 가서 꽂힐 확률, 이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돼, 보수적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돌려놓을 뭔가의 모멘텀이었다면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텀을 더 뚫고 나가서 꽂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의 긴축 기조 강화로 실질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멀티플은 더욱더 압착이 나타날 것이다. 더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없는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더 압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보통 펄을 배당을 R-에서 G로 나누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올라가면 펄은 높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거기다 성장률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다. 달러 강세 구간에서 실적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통화 약세이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경쟁을 하는 중국, 일본도 우리보다도 뭐 어떤 면에서 추가로 하락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원화 약세의 수혜를 몽땅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을 더욱더 녹이는 희석이 나타나는 그러한 요인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국내 수출이 연속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정층 하향이 더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거죠. 수출이 줄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처럼 8월 CPI가 상방 서프라이즈는 시장 참여자들의 아니함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올리면 그만둘 거라는 아니함에 경종을 울린 거죠. 큰 타격을 가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느끼는 배시감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보수적 스탠스를 더욱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인가? Sure. 그렇게 높아 보인다. 어느 정도 과매도권에 들어왔지만 관성에 의해서 한 번 더 더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한 대한 답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두 번째 Q는 뭐냐?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디폴트 리스크가 없고 또한 여러 개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그 무엇은 결국은 인컴과 양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여력 이런 것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한 거냐, 이 중요한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비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지금 상황은 어떤 수준이냐, 이런 질문이 또 두 번째 질문이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가계자산은 나름대로 현재 양호합니다. 이게 없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FRB가 발표한 2020년 2분기 미국 가계자산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가계 순자산이 전년 대비 US달러 6.1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가계자산 부채가 늘어난 거죠. 가계자산 감소는 금융자산이 7.3조 감소한 것이 비롯되는데 이는 2022년 2분기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대체자산 시장 등이 일제히 하락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 가계자산이 살짝 꺾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죠? 미국 가계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비율이 거의 뭐 얼마나 가는 거예요? 68에서 70% 가는데 지금 금융자산 비율이 꺾였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대체자산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실적을 본다면, 이러한 수치를 본다면 좀 공포감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아, 이러다가 미국의 마지막 그 든든함으로 잡고 있던 미국의 가계자산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두려움을 갖기는 충분한 그러한 그래프죠. 이러한 금융자산 감소로 인해서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에 12.4%에서 2분기 13.2%로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는 거의 25%까지 미국 2009년에는 그렇게까지 갔는데 지금은 미국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12%, 13%까지 아주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톨러런스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지속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이 회색선이 향후에 지금도 이렇게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미국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반대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찍고 있는데 일단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게 하는 그 모습은 뭐냐?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미국의 가처분 자산 중에서 주식, 채권, 뭐 대체자산 이런 부동산 이런 그러한 그 금융자산은 빠졌지만 이것을 대체해 줄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적게 빠지고 나름대로 든든하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임금과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이 가처분 소득이 강한 이유는 고용과 임금 상승 그리고 기업들의 사업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격을 전가하면서 잘 버텼다는 거죠. 고용과 임금 상승 그리고 기업들의 사업 소득이 증가하면서 금융자산의 그 하락분을 이 부분에서 버티면서 시소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인데 임금 상승률이 거의 10에서 과거에 15%까지 올라갔다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10%를 유지하는 그러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게 미국의 금융자산의 하락분을 받쳐주고 있고 이 부분이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 놓고 지금 두들겨 펴고 있다. 페드가 긴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용, 임금 상승률이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언제 무너질 것이냐, 어떤 요인으로 무너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측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된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쉽게 임금 상승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 기업들이 가격 전가력이 생겼다는 거죠. 네, CPI가 오른 만큼 가격 전가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이 여전히 혁신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고 테슬라라든지 그다음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기업들에게 어떤 활력을 넣고 있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로는 은퇴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기존의 젊은 친구들이 자리가 많이 비고 은퇴자들이 한 사람이 일을 했던 것을 두 사람, 세 사람이 더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게 리오픈이 되면서 이쪽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선순환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들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천장에 부닥치는데 그때가 아마 저희가 봐서는 내년 1분기부터는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수준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래에 이러한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그 경제 지표,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이라든지 기업의 수익이 무너지지 않는데 이러한 지수를 보는 또 하나의 지표가 경기 선행 지수죠. 네. 8월 OECD 경기 선행지수 하락을 추세를 이어갔으나 소비자 신뢰지수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를 살펴보면 EU 국가들보다도 미국 경기 선행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더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둔화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유럽보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훨씬 더 반등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유럽보다도 다른 나라들보다 이게 꺾이기 시작했는데, 물론 바로 V자로 꺾여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꺾여는 내려올 것이다. 이게 유럽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기업의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소비라든지 기업의 어떤 수익 구조는 훨씬 다른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기 선행지수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빠지긴 했지만은 반등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좋고, 또 임금 상승률이 바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소비자 기대 지수도 괜찮고, OECD 선행 지수에서도 미국이 제일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향후 물가는 언제 좀 확실하게 꺾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코어 CPI가 꺾이지 않는 이유 중에서는 주거비가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하고, 에너지 가격은 이미 중고차, 신규 차량, 그 다음에 이제 메딜카 같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는 건데, 이것이 언제 꺾일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시장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내에서 이 주거비가 중요한데, 안팎에는 주거비가 2022년 4분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를 뭐냐면,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되는 추세로 진입하고는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 추세로 진입하고 있으나, 주거비는 12월가량 후에 가는 속성이 있다. 그렇죠? 네. 주택가격 상승률이 꺾인 후 15개월 후부터 이제 주거비가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비가 꺾이는 것이 올 1월부터 주거비가 매월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타날 15개월이면 1년 3개월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꺾이기 시작하기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2년 4분기, 올 4분기까지는 주거비는 꺾이기 좀 힘들 것이다. 내년부터 주거비가 꺾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는 뭐 코어 CPI가 많이 꺾이지 않지만 내려오긴 하고, 본격적으로 꺾이는 것은 주거비가 하락한 내년부터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본 거죠. 특히 미국 모기지 30년 금리와 주거비 상승률을 살펴보면 12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미국 모기지 30년 금리는 300bp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1970년에서 80년 두 차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모기지 30년 금리가 급등한 이후에 주거비 상승률이 빠르게 꺾여서 안정을 찾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급하게 하이 스파크가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꺾이는데, 지금이 3% 하든 5.5%까지 올라와서 지금이 피크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피크를 친 이후에 주거비 상승이 렌트비, 모기지 금리 30년짜리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재 상황에서는 2023년에 주거비 상승률 둔화도 소비자 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에 가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모기지 금리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모기지 금리를 가지고도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2022년 4분기가 분수령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네. 금리 상승폭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의 주거비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게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피크를 치고 급하게 내려왔다는 거죠. 이것도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급하게 내려오는데, 그게 내년부터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물가는 주거비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데, 주거비는 주택가격에 12여 개월 정도 후행을 하더라. 12여 개월은 1년 3개월인데 올 1월부터 주거비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주거비가 꺾이는 것은 내년 상반기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코 CPI는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렌드는 정해져 있다. 이런 면에 대비한다면 이 CPI에 대한 그 기대감은 좀 낮춰서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또 쉬었다 또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CPI는 더욱 강도가 크게 꺾일 것이다. 보통 이제 6개월 선반영이 된다면 올 9월이 지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 공격적인 긴축 이런 것들이 효과가 일어나서 눈이 많이 쌓이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CPI가 무너질 확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여 CPI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올 이제 10월 10며칠 날 발표될 CPI는 확실히 지금보다 꺾여서 7자가 보일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9월이 좀 힘들 면이 있는데 10월부터는 살짝 반등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주가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질문은 뭐 단순한 질문이지만 23일 페드는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저는 뭐 75bp죠. 100bp는 아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번 나왔는데 75bp, 75bp, 25bp랑 50bp 이런 식으로 해서 4%를 살짝 넘기면서 올해를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4%가 맥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은 없는가?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첫째 이제 한미 통화 수합 가능성.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들렀다 미국을 가는데 이 이야기를 강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한미 통화 수합이 강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을 줄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좀 안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미국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꺾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미 기업들이 디폴트 리스크에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국가들이 디폴트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데 미국의 하이힐드, 미국 국채와 미국 회사채 좀 나쁜 기업들과의 스프레드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안정성을 줄 것이다. 그나마 바닥을 지켜주는 요인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유망 섹터들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 태조 이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1차 상승 후 주가가 조정이 나타나죠. 조정의 기간과 깊이는 알 수 없으나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차가 끝났으니까 옆으로 찌글찌글 길 확률. 선반영 정도가 매우 빠르고 수준이 높아 추가 상승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를 공급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횡보할 확률이 높다. 태조 이방은 유일하게 2차 전지 위주로 재편을 추천한다. 9월 30일 날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 AI 데이가 있죠. 네, 캘리포니아에서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자율주행과 로봇 두 가지인데 지금은 로봇이 더 방점이 찍힐 확률이 높다. 로봇 옵티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차라리 테슬라 주식을 직접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2차 전지 LG 엔솔이죠. 50만을 통과했는데 55만원 되면 한 반은 팔아라 제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가 한번 시장을 돌았는데 추가로 돌 것이냐 그 부분은 좀 고개를 갸웃. 폐배터리도 이제 올라오면 좀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차라리 로봇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IRI 수혜주 K 로봇 ETF가 출시됐죠. 근데 실제적으로 로봇 관련주 비중을 보면 1%도 안 되더라고요.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무슨 로봇주입니까? 네. 옵티머스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173cm 50kg를 가정한 차라리 테슬라 AI 대리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획기적인 생산 방식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죠. 완전히 로봇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양극재 초기 시장을 보는 듯한 환경이다.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S자트론, SPG 이런 종목들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별 5개를 줬습니다. 다음에 VR, XR 합쳐서 MR인데 애플과 삼성과 메타 플랫폼스가 3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애플이 새로운 먹것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커질 것이다. 삼성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손을 잡고 패스트 팔로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 부품주가 유명한데 카메라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이런 종목들이 중요한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사볼만 하다. LG 이노텍, 나무가 뭐 이런 종목들인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마이크로 OLED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크로 OLED 패널을 만든 선익 시스템 같은 기업들, 우주 일렉트로닉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뭐 좋아했다가 그렇게까지 10월 달에 네옴시티 빈살만 왕세자가 올 것이다. 안 오면 더 큰일 나면 무너지는 거죠. 네. 기타라 앞에서 말한 한미 통화 수합. 한미 통화 수합이 되면 항공, 여행, 유틸리티 즉 원화가 강하게 되는 거죠. 원화가 강한 것은 달러 빚을 많이 내는 항공주 같은 것들, 여행 가는 것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어 좋은 거죠. 유틸리티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데 항공, 여행은 계속적으로 한번 사볼 만하다. 별 4개 반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 VR, XR, 뭐 환율 강세주 이러한 종목들로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금주 섹터의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추천 종목을 지난주까지 10개를 갖다 5개로 줄였습니다. 종목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안 보이는데 SPG, 테슬라 AI 옵티머스 로봇 발표 예정, 그 다음에 과거 양극재 초기 단계를 보는 것 같다. 1조까지 좀 버티자. 지금 4천억대 중반인데 LG이노텍은 지금 33만원까지 빠졌는데 다시 시총 10조에 도전하고 지금 시총 7조죠. 다음에 이제 독특하게 경동 나비에는 가지고 들어왔는데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가 힘들 것이다. 보일러라든지 열 효율성, 그렇죠? 겨울, 추운 겨울 수혜주. 그리고 지금 4만 원대 초반인데 지금 사서 가지고 있으면 5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겠나. 다음에 로보틱스의 T 로보틱스,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건설의 핵심 산업이 관련 수혜주.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의 모트렉스인데 뒷좌석에 있는 인포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인포메이션 그런 자료 그 시스템들을 더 뒷좌석에 할 것 같다. PBV 이러한 것들 신규 제품 라인업 이런 것들에서 모트렉스가 올라가는데 뭐 18,000원, 문점은 2만 원 이 정도는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한 5종목 정도 제가 관심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도 많이 물려 있으면서 고통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덜어서 한번 메타 같은 애들은 덜어내서 한번 가봐라고 했는데도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한 상황인데 이제는 뭔가를 한번 죽더라도 스위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위칭. 그래서 SPG나 LG 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 그렇다면 하나만 쪼아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반만씩 사든지 이렇게 해서 로봇주에 한번 걸고 시총 1조에 한번 죽든지 받든지 원하거나 죽을 거니까 한번 도전을 해봐서 사놓고 그냥 뭐 잊어버려라. 뭐 연말까지 뭐 이렇게 또 내년 초에 되면 연말 되면 내년에 또 로봇은 또 기대감을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다라고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닙니다. 이 주초는 당연히 얻어맞을 것 같지만 주 중반으로서 한미 통합 수합이라든지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뭐 이런 것들, 75bp 쪽으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또 기술적 반응률은 나올 수 있지만 압축을 해라. 압축을 해서 견뎌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쪽이라면 로봇 쪽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내고 잘 버텨봅시다. 긴 시간 저의 주절주절한 이야기 잘 들으셨지만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 주, 멋진 한 주, 대박이 나는 한 주, 파란 가을 하늘처럼 우리 마음도 좀 밝아지는 그러한 코발트빛의 가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